자, 그러면 농소의 편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독자리 농석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많이 편찬됐는데요. 조선시대 전에 그 중국의 농사 지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농사 지보는 좀 안개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뒤에 조선시대 때 농서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산 징요의 어떤 보강이거나 아니면 그 비판적인 차원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 징요는 중국의 농법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고려 말에 이함이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주로 그 강북 지역, 하북 지역의 이 밭농사 위주의 어떤 한전농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뭐 우경에 의한 신경법, 윤작법, 뭐 이런 시비법 이런 것들을 인제 소개시켜 줬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려 후기 때 농업 발달에 이제 많은 영향을 줬긴 했지만 이 고려 말의 농업 기술 수준 발달이 점점 발달되면서 이 농상 집요처럼 중국 농소로서는 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르게 됐고요. 이 농산 집요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실정이 좀 맞지가 않아. 우리 같으면 하삼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농사가 발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작 상승도 가능하고 자 근데 이것 등등해 간데 이 농상 집요 자체가 밭농사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토와 맞는 농업 정통이나 우리 풍토와 농업 정통, 농법 수준에 적합한 우리 농소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조선 초기 때부터 그런 농소를 인제 편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인제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농서 집요단책이에요. 태종 때 이제 만든 거죠. 이 18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고려 말 때 들어온 농사 그 집요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집중 선택해서 번역한 책이죠. "이두로 번역했다." 그래서 "향찰로 번역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심플스에서는. 그래서 인제 뭐 그 밭갈이와 벼, 보리, 밀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 책 가지고는 좀 내용이 부족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더 뭐냐면 더 보강하고 새로운 책을 만든 것이 뭐냐면 세종시대 때 농사집설이죠. 그래서 이 농서집요는 그 뒤에 이 농사직설의 어떤 배경이 됐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죠. 요거 18 년도에 그때 문제 맞췄던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거기 심푸생 내용을 좀 꼼꼼히 읽었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런 문제가 이제 다음에 나왔다. 맞춰야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다 이제 개나 소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춰야 돼. 예. 자 그러면 농사집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세종시대 때 이제 만든 거죠. 세종 11년 1429 년에 만들어진 책인데 07년, 13년, 18년도 세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제 농소가 나오면 농사직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올 텐데 자 거기 밑에 보면 인제 내용이 뭐냐면 농사직서 서문이 있어요. 보통 어떤 책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서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에 발려 두세요. 예. 그래 갖고 인제 한번 읽어 보시면 태종께서 일찍이 유신에게 명하셔 옛날 농서를 로써 적시 옛날 농서로서 적시에 쓰이는 말들을 잘 뽑아. 자 옛날 농서라는 것은 이제 뭘 가리키겠죠? 뭘 가르치죠? 여기는 농상집요를 말하죠. 이함이 소개한. 예. 자 그래서 이들 중에 적시한 말들 뽑아서 항원으로 항원은 이두죠. 이두로서 줄을 붙여서 판가가여 반포도록 하여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농서 집요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백성을 가르쳐서 농사에 힘쓰게 하셨다. 근데 우리 주상께서는 여기는 이제 세종을 얘기하죠. 명석한 임금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민사에 마음을 두셨다. 그래서 보통 이 교과서에서는 요 밑에부터 인제 쭉 나와요. 교과서에 보통 농사지에서 서문 나오면 요 밑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오방의 풍토와 같지 않아 곡실 쉽고 가꾸는 법이 각기 마땅함이 있어 옛글과 다 같이 할 수 없다여 여러 도의 인제 감사에게 명하여 주변의 노농들에게 그러니까 농민들 주로 인제 나이 많은 이제 경험이 많은 농민이죠. 농민들 방문케여 농토에 이미 시험한 증언을 따라 갖추어 아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 가지고 만든 것이 농사직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사직설을 인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처럼 뭐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 갖고 보급시킨 게 아니라 그 이미 알고 있었던 농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인제 하삼도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거고 그걸 인제 뭐냐면 그 북방 지역까지 하산도 농법을 북방 지역까지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의미는 별로 없다. 큰 효용성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하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농사직서에 있는 내용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하산도 지역하고 좀 약간 어 자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산도 지역 농법이 그렇게 쓸모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그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은 이 하산도 지방의 인제 농경사 중심의 어떤 농법이 북방 지역보다 더 높다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좀 북방 지역 농법을 좀 깔아뭉갠 거죠. 그래서 이걸 널리 전파시키려 했지만 하산도 지역 나중에 있지만 하산도 지방의 농법은 북방 지역의 농토 평안도 한경주 지역의 어 기후하고는 기후하고 조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별 쓸모는 없는 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있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쓸모가 있죠. 왜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쓸모가 없지만 그 당시 지금 입장에서는 그 세종 시기 때 이 농사 하산도 특히 하산도 지역을 중심한 농사 기법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풍토와 농민 경험 특히 이제 남방 지역 하삼도 지역의 농사 경험을 편찬한 농서다. 그러니까 전라, 충청, 경상도의 농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농법을 배워서 이 농법을 갖춰서 이제 정리를 했고 중국의 농법이 아니라 독자적 농법을 정리했다. 그래서 좀 농박가리 요령과 화종법, 시비법, 농기구 등을 기술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재민 요소하고 농사 집요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농사 집요나 재민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국식이죠. 중국의 농소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독자의 농법을 정리했으니까 중국의 농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독자의 농법은 내용 측면이야. 아, 내용 측면에서는 이제 독자의 농법을 잡았는데 여기 이제 구성이나 형식 측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중국 농서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구성과 형식은 중국의 농서지만 그 내용은 독자의 농법이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결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수전농법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상 수전농법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 갖고 이제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많잖아요. 여름 때 오고 하기 때문에 한전농법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조선 후기 때 수전농법이 이제 뭐냐면 확대되긴 했지만 한전농법과 함께 수전농법도 같이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집권층이나 사대부들은 어떻게든 이 수전농법, 특히 강남농법인 이항법을 널리 보급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아니 이항법 같은 수전농법을 상당히 강조했고 물론 이제 보급시키려 노력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지방 사대부들이 보급했고 국가청에서 금지시켰죠. 하여튼 수전농법 기법을 상당히 많이 보급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성리학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리학. 성리학은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도입될 때 강락농법도 인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전농법이 좀 맞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중앙정부 차원이나 그다음에 지방 상인들 양반들은 이거 널리 좀 보급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보급 노력 자체가 이제 성공해서 조선 후기 때 이제 수전농법 특히 이제 이항법이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책의 문제점은 조선 전기 위정제어들은 아까 하삼도 농법만 중요시 여기고 한경도 평안도 북방 농법을 천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삼도 농법을 북방인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후 조건이나 인제 이런 조건들이 달랐는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적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법이 한정된 토지에 많은 농법을 들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약 농법 방식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북부 지역은 인구는 적고 토지가 많아. 그러니까
토지보다는 노동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써요. 그러니까 지상농법보다는 조방적인 농법, 즉 미국처럼 이제 만약 큰 평야에 쌀을 그 밀을 농사할 때 사람을 적게 두는 대신에 많이 뿌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 많은 수확량을 높이는 그 조방적 농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뭐 기후 차이나 그다음에 조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후에 인제 뭐냐면 인제 금양장로에 대해서 이제 그 시흥 지역에 어 농법을 정리한 게 있어. 강희맹이 인제 금양, 그 당시 시흥이라고 했는데 그 지방 중심으로 편찬됐고, 호정 때 이 농사직설 계승은 농가 집성이 있어요. 예. 신석이 만들었던 건데 이항법을 중심한 수준농법을 이제 소개했지만,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지주제를 인제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다. 그래서 후에 인제 뭐 산림경제나 그다음에 색경이나 이거와 좀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요거하고 뒤에 인제 조선 후기 때 책들 농사와 비교하는 그 문제들이 나왔긴 했는데, 요건 조선 후기 때 좀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인제 그 앞에서 얘기한 농사 직설에 적혀 있는 이 농농사 경작법부터 해 갖고 인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농사 직설에는 농사 직설 농농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밭농사도 같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경과 그다음에 한정도 같이 있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논농사, 특히 이제 모내기, 삽종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첨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맞춰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농농사 경제법 중에 이제 만 얘기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인제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근경이니 뭐 간종이니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건너뛰고, 자, 농농사 경제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삼위, 그다음에 건삼위, 그다음에 모내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수삼위하고 모내기는 이제 뭐냐면 수경농법이죠. 예. 그리고 인제 건삼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농법이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근데 수삼위는 이제 되게 수삼위 경작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수경농법 올법 수삼위하고 늑법 수삼위인데, 이게 이제 수경 집화라고 해 가지고 모내기처럼 물을 가다 놓고 이렇게 모를 키웠다가 심는 게 아니라 물은 있는데 요게 그냥 뿌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직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뿌리는. 그래서 생산력이 좀 낮을 수밖에 없죠, 생산량이. 근데 이 모내기법은 이제 같은 이제 뭐냐면 수경 그 농법이라도 뿌리는 게 아니라 모판을 따로 만들어서 법실을 인제 뭐냐면 예 뿌리고, 요가 한 줌 이상 자라면 다시 논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TV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다 모판을 인제 해 갖고 쭉 뿌려 갖고 심고 또 옮기는 거 하나하나. 예. 이게 이항법인데, 자, 그러다 보면 인제 어떤 게 장점이 있냐. 좁은 공간에 많은 그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예. 근데 인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뭄이 위험한 때문에, 왜냐면 이게 물에 가다 놓고 인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수의시설 부족으로 정부가 권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그 살림들은 어떻게 하든 모내기를 확대시키려고 했고, 그 일부 지역에서 이제 조선 전기 때 사용했지만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고라든지 이런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모내기가 범위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모내기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내기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 갖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내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또 모내기법을 사용해서 이항법도 이제 이항법 같이 하면서 이모작도 가능하는, 그러니까 모내기법 할 때 장점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뒤에 있어요, 그 내용은. 자, 그다음에 이제 수삼이하고 모내기는 수경 농법인데 반해서 수준농법, 수경 농법인데 반해서 건삼이는 한정 농법이야. 자, 건삼이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농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여름 때만 집중돼 있고 봄이나 가을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뭄에 봄 봄 때 그 논에 물이 없어 갖고 수삼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삼이가 많이 했는데, 벽시에 마른 논을 심어 키웠다가 모가 성장하면 물을 넣어서 키우는 방법이야. 예. 그래 갖고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그 개발한 독특한 농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뿌려 가지고 인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인제 요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인제 쪼금씩, 물을 집어넣었다 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뿌리에 이제 물을 촉촉히 저을 정도만, 요게 뭐냐면 약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사미 같은데, 건사미에서 좀 발전된 것이 뭐냐면 건황법이라는 것이죠, 건황법. 그래서 건황법은 모내기처럼 모판에다가 인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을 키웠다가 옮겨 심어요, 맨 땅에. 예. 주로 언제 옮겨 심냐면 물이 어느 정도 인제 비가 온 다음에 여기 축축할 때 옮겨 심고, 나중에 인제 요 부분만 인제 물을 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건황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 정도만 제가 설명할 수 있고, 한전농법 같은 경우에는 인제 대표적인 건삼이고요. 그래서 덮시에 마른 논에 심어 키웠다가 모가 성장하면 물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건삼이는 일종의 한전 집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건황법이고, 건황법은 모판을 키웠다가 모판에 벼실 모를 키웠다가 옮겨 적는데, 그때 옮겨 적은 시기가 이제 약간 이제 물이 비가 낼 때 좀 축축한 시점에 인제 옮겨 심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인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인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인제 조선 전기 때는 건삼이가 이제 주 형태였죠. 게다가 이제 고려기 때 저수지에 널리 보급되면서 모내기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이항법, 삽종법이라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다, 농사직설 내용에. 그래서 인제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병서 편찬과 무기 제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뭐 요거는 거의 이제 시험문에 나오진 않은 내용인데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세종시대 때 총독 등록이라는 것도 있어 하양무기 제작사용법에 됐고, 동국 병감이라 해 갖고 전쟁사를 정리한 게 있고요. 병장 도서리라 해서 군사훈련 지침서가 있고요. 진도, 이게 이제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정도전이 이제 만들었던 범법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군대 편제 방식이나 형성 방식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인제 요동 정보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동은 이제 부주공사하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동을 정벌할 목적으로 그 당시 뭐냐면 짐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짐법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예전에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제 그 당시 시위군들을 자기 이게 거의 사병화된 시위군들이죠. 자기 밑으로 예속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하양 무기가 이제 되게 발달했는데, 하양 무기는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 갖고 이제 최무선의 아들이었던 최희선이 활약을 했고, 조선시대는 하포나 하차 같은 다연장 로켓포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하양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왜구를 격퇴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여진족 같은 거 있죠. 그 당시 조선 초 전기 때 여진족과 팅가팅가 했잖아요. 그때 여진족들이 이제 근접적으로 우리가 약하니까 달려오기 전에 그 먼 거리에서 격퇴하는 과정에서 하양 무기가 인제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의 조총만 생각하잖아요, 덴포만.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조총 개인하게 지은 뭐 대포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무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앞섰다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성을 제작했는데, 이 변성은 세종 때 거북선, 게 기선이라고 하죠. 만들었던 기록이 있는데, 요거는 기록만 남아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임진왜란 때 거북선하고 연결돼 있진 않아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거북선은 화덕선을 바탕으로 해 갖고 그걸 떠내 가지고 인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그냥 기록만 있어. 이게 아마 거북선, 뒤에는 거북선의 돌격선이죠. 일종의 이제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쫓고 다니기 위해서 이제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돌격선을 이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 비거도선이라는 이제 작고 낯선 전선이 있고, 맹선이라는 게 있어요. 맹선은 이제 뭐냐면 이게 조전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운하고 그다음에 전선을 같이 사용하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이제 아주 큰 배라는데, 이게 평제선이죠. 우리나라 정통적인 배는 평제선이죠. 주로 인제 평상시에는 조운선을 이용했다가 전쟁 시에 전선을 사용하는 거야.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싸우는 공간으로 예전에 했을 거예요. 노를 젓는 공간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 애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왜군이 쳐들어오면 얘네들이 올라타면서 인제 근접전하는 게 특기인데 그 과정에서 인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잖아. 어. 자기는 무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갖고 인제 을묘외변 이외에 어 이 과정에서 인제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게 판옥선이에요. 판옥선은 여기에다 갑판에다가 상갑판을 또 얹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나무를 굴려 가지고 옥을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판을 굴렸다 해서 이 판옥선이 나는데 요 옥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합갑 밑에 있는 갑판에 인제 옥이 있으니까 거기에 안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여기에서 노를 질 수 있고요. 그다음 위에는 인제 싸우는 사람들 수군들이 인제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과 여기 노를 젓는 사람이 분리된 공간 형태예요. 거기에다가 인제 하나 갑판을 더 올렸고 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맹선보다도 한참 더 올라갈 수 있죠. 높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 주특기 이게 올라타서 싸우는 방법, 쇠고리 건져 갖고 올라가서 탈 수 있는 방법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판옥선은 을묘외변 이후에 왜군을 이제 뭐냐면 격퇴하는 과정에서 만든 최적의 배였는데 이게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던 거죠, 이 판옥선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북선은 그 판옥선의 이 삼갑판에다가 이 덮개를 세운 것이 거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해안을 보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해안은 뭐 굳이 볼 필요 있나 하신 분도 있는데 예전에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해안사 관련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는 주구장창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인제 한번 정리는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외우기까지는 좀 그런데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는 있고요. 공부하실 때 저기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그림을 같이 보면서 좀 하시는 것도 있겠죠. 파악하는 것도 좋겠죠. 자 조선시대 때 해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제가 하원나와 문이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원화라는 것은 뭐냐면 도화소가 있죠. 도화소의 전문적인 그 하원들이 있어. 하공이 있어. 그 하공들이 그리는 게 하원화고요. 문인화는 인제 주로 인제 선비 사대부들이 인제 취미용으로 그리는 게 문인화야.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흐름들이 쭉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15 세기, 16 세기 그다음에 17 세기 그다음에 18, 19 세기 학풍들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15 세기도 인제 뭐냐면 하원화하고 문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 하원화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까? 앙견이라는 사람이 있어. 몽유도운동.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선이 거주하는 이상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안평대군인가요? 안평대군의 꿈을 꾸렸다고 이제 하죠. 예. 그래 갖고 인제 몽유도운동가 있고 그다음에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뭐냐면 고상간수도라는 게 있어요. 이 강이 안에 있고 독주도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선비가 수면을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을 잠겨 있는 모습. 인물의 어떤 내면 세계를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진경산수가 아니죠. 자신의 어떤 그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상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어떤 모습들을 상상해 갖고 그려 놓은 거야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풍의 특징을 보면요. 고상한 생활처럼 발현됐고 필치가 심차고 구상이 간결하다. 그래서 중국의 궁중학파인 북송하원의 원치 학풍과 중국 역대 학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해 독자적인 경지에 갖추고 했고 나중에 일본의 무릎맞춤 학부에 영향을 줬다는데 요건 제가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읽는 수준에서 이제 끝낼게요. 자 16 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16 세기는 좀 사상 경향이 좀 미술사에서 이제 보면 양식이 다양화됐다. 특히 자연 속의 선형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 그리는 개성 있는 학풍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이제 하원화하고 문인화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하원화는 이제 이상제, 이훈용, 뭐 이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제는 바이틈의 뿌리를 받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는 늙은 소나무.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소나무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사시사철 뽑힌다 그래서 지조의 어떤 상징이다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자 이걸 또 강인한 정신과 기계를 포함했다. 물론 이 그림도 요것도 보고 직접 그린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상제 이런 사람들이 노비 출신이거든요. 하원의 노비 출신이라든지 그 하가들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림을 모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의성 없다고 인제 하는데 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정, 한길종 했는데 사신도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산동 이때 출신이죠. 심산인당 초충동가? 예. 그 이이의 어머니였던 심사인당 5만 원짜리 지금 있는 그분께서 풀과 벌레를 소박하게 섬세하게 묘사했다는데 5만 원권에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있네요. 예. 자, 그 17 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인제 대표적인 학과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통신사에 갔다가 일본 하단에 큰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8 세기 때가 중요하죠. 이 진경산수학. 예전에는 주로 그림을 중국의 그림을 모방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나 꿈을 본 거나 하여튼 판타지 같은 것들 그렸어. 실제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8 세기 때 들어오면서 진경산수화가 등장하죠. 뭐 전선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진경산수가 왜 등장했냐? 이게 이제 조선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조선 전기까지는 인제 중화가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청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이 중 이제 얘는 중화가 아니죠. 이제 오랑캐잖아. 왜냐면 중화는 어디 갔냐? 중화는 이제 명에서 청으로 간 게 아니라 조선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곧 중하다.'라는 일종의 중세적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었던 조선 중화주의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인제 뭐 사만정통론이라든지, 이건 조선 후기 때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사만정통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진경산수학, 그다음에 이제 서체에서 동국진책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것이 이제 것이 중하다. 그러면서 우리 것을 보고 우리 강산을 보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선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황제색도나 금강전도 이런 건데, 요거 아까 인제 지금 제가 그림을 찾아 여기 실어 놓진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찾아서. 이황상하고 뭐 금강산을 그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완성자가 이제 김홍도죠. 이 진경산수 완성이고,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문인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하원에 속했던 화가죠. 정조 때 이제 하는데, 정조가 이제 밖에 잘 못 나가죠. 물론 정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은 이제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처럼 사진이나 어떤 이제 그 동영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홍도를 시켜서 풍속화를 많이 그리게 했다고 그래요, 풍속화를. 이 풍속화를 보고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파악하게 되고, 이것이 개혁 정치에 반영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풍속화로 또 유명한 사람이 인제 뭐냐면 신용복 같은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신용복 같은 사람들은 주로 인제 뭐냐면 성 관련된 남녀의 어떤 연애나 그다음에 뭐 섹스 뭐 이런 것들 등등을 그렸다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19 세기 때 들어가면 인제 다시 복구적인 학풍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 세기 때 들었던 진경상수화처럼 신학적 학풍이 쇠퇴하고, 그 당시 서울 양반들의 귀족적 취향, 경화사족들이라고 했죠. 이 경화사족들, 집권 노동축들의 어떤 그런 귀족적 취향을 반영하는 어떤 예전 하풍인 복구적인 하풍이 등장하겠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문인화와 이제 하원화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문인화가 이제 중에 대표적인 게 김정희죠. 예. 김정희의 세안도가 유명해. 이 소나무 그림을 그린 세안도. 그래서 이 세안도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됐을 때 이제 그린 거야. 이 아까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지지 않는 나무잖아요. 지조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세안도를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두루마기 형식인데,
요게 이제 그 일종의 그 댓글을 다는 식으로 했어.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문인들을 찾아가서 여기에 이제 격려 댓글을 받고 예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정희의 세안도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사 능력 검증이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외워 두시고요. 대원군 흥성대원군이 난초를 이제 보통 난을 친다고 하죠. 이렇게. 난을 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면 난을 제대로 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대원군이 난을 상당히 많이 쳤다고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김대식, 장성, 김수철, 뭐 이재관 뭐 등등 하원하가 있는데 장승홍은 유명하죠, 이 사람은. 예전에 영화로 소재를 영화에 나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대충 예 그 조선시대 해화사를 이제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흐름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요게 무슨 그림인가 정도 중요한 그림들은 좀 검색해서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이제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조선 후기는 이제 보통 그 근대사의 이제 이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 시기가 인제 뭐냐면 조선 후기인데 이 조선 후기에 보면 이제 그 역사를 하는 근대화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 이거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근대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의 개항이나 일제 강점기를 통해 근대화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조선 후기 때부터 자본주의 맹화 같은 게 등장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경제나 사회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 다만 정치가 이제 발목을 잡았을 뿐이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개항 안 시켜도 우리는 사회 경제 발전이 이미 인제 어느 정도 흐름 내재적으로 이제 발전 자본주의 맹환을 볼게 어 바 자본주의 맹하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이 발전 안 시켜도 일본이 강제 개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자 이거 상당히 인제 뭐 강조하는 거예요.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하론 일각에서 조선 후기 때의 사회 경제사를 상당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 18 세기 때그어명 상황들 명초 교체기 상황 때 그때 사회경제적 발전사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일본 같은 에도마코 시기 때 인제 중기 때부터 인제 뭐 이런 사회경제 발전을 이제 또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내재적 발전론이나 뭐 자본주의 맹하론과 연결돼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근대사의 특징을 보면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시장 경제의 확립 그다음에 시민 계급의 형성, 발전된 과학 기술과 합리적 사고방식인데 일단 경제, 사회, 사상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거야. 근대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는 나중에 인제 좀 설명할 텐데 경제적, 농업적으로 이제 영농 기술의 개발, 그다음에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상공업에서는 영리성이 제고되고 도구가 추진됐고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신분 상승, 그다음에 신분 병동이 심했고 그래서 세습적 폐쇄적 신분주의가 상실됐고요. 사상적으로는 인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진보적인 사상들이 등장했는데 뭐 신학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동학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경제, 사회, 사상적으로 발전했는데 발목을 근대화 가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이 뭐냐면 정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지배층들이 이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야. 오히려 예전에 좀 괜찮은 분당 정치를 이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패단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흐름들을 뭐냐면 수용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이 세도 정치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결국에 여러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죠. 예. 자 그러면 인제 조선 후기 때 정치 변화 중에 인제 조선 후기 정치사를 인제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때 정치사를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먼저 보냐면 그 오시기 구분론을 좀 볼게요.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 중기 때부터의 정치사 관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분당 정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분당 정치론은 이제 뭐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상호 견제 운영의 원리에 따라서 분당이 이제 나눠져서 상호 견제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진 정치 형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는 이제 예전에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 흐름과 또 연결돼 있죠. 분당이나 사화의 발생 과정, 그다음에 분당 정책 말폐화 다 이 사회 경제적 흐름과 연결돼서 사회 구조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단순히 정치 정상을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사적 관점에서 먼저 접근한 게 분당 정치론이고, 또 하나가 이제는 살인 정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하죠? 살인 정치론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전혀 신경하지 않고 살인들의 어떤 정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만 얘기한 거야. 정치적인 형상들만. 예. 근데 이거는 소수 학파고요. 보통 이제 분당 정치론이 주요 학파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만 아시면 되는데, 이 분당 정치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그 당시 오시기 구분론을 인제 해 가지고 시기를 조선사를 나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조 때부터 해 갖고 철종 때까지 인제 쭉 나누는데, 자 오시기 구분론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시기가 분당 성립기야. 그러니까 선조부터 해 갖고 이제 분당이 성립되면서 강해군이 이제 집권할 때까지, 예 집권기 분당 성립기인데, 강해군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내렸죠. 이때 집권층이 뭐였어요? 대북이었죠. 예. 근데 분당 정치가 요때는 좀 이제 제대로 시연되지 못했죠. 왜냐면 대북이 거의 독재를 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인조 반정 때부터 인제 현종 때까지, 예송동지까지 분당 정치기라고 해요. 이게 분당 정치가 상당히 피크를 이룰 때인 거야, 여기가. 예. 자, 그러면 왜 이 시기가 인제 분당 정치의 피크를 이뤘던 시기냐. 자, 요 시기 때 이제 집권층들은 주로 이제 서인이에요, 서인. 음. 서인들이 집권했어요. 자, 서인들이 이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쿠데타를 집권했잖아요. 근데 강해군 때 대북의 독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서인들도 이게 알고 있는 거야. 자신이 독재하면 다른 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누굴 끌어들이냐면 남인을 끌어들이죠, 남인을. 그래서 자신이 주도를 해서 남인을 끌어들여서 상대 분당을 공존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정치의 원칙을 나름대로 잘 실현됐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예송 논쟁이 일어날 때 뭐 1차 예송, 2차 예송 이렇게 막 할 때도 분당 이때 뭐 초창기 때는 서인이 이겼고 나중에 2 차는 남인이 이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분당을 완전히 뭐 멸망시키지 않고 뭐냐면 남겼죠. 예. 이런 것도 분당 정치의 이념에 반영됐다 해서 인조 때 현종 때 계기를 갖고 이 분당 정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분당 정치 말폐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한국기죠. 예. 그러니까 숙종이나 경종 때인데, 숙종 때의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면 분당을 뭐냐면 어 어떤 집권 분당과 이게 뭐냐면 견제 분당이 있으면 집권 분당과 견제 분당을 빨리빨리 바꿔. 지 마음대로. 예. 그리고 나서 다른 분당을 아예 뭐냐면 쫓아내 버리죠. 그러니까 이 그 분당 정치에 있었던 상호 견저 공존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일당 독재 형태가 등장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일당 독재 형태의 분단주의 말폐화 형상 때 일어났던 것은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분당 정치론의 주 내용이 뭐야? 사회 경제와 연결돼 있죠. 사회 구조사적 관점이 이런 거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러니까 인제 파당이 형성되고 지네끼리 인제 뭐냐면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탕평 정치기 때는 이것들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분당을 해체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구조를 뭐냐면 재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이게 탕평 정치야.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 이게 있다. 영조의 탕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완론 탕평이고, 정조의 탕평은 뭐죠? 예. 이거는 중론 탕평이죠. 근데 이제 탕평 정치가 끝나고 이제 어린 왕이었던 순조가 즉위하고 그 후에 인제 뭐 무능한 황제들이 막 등장하면서 뭘로 넘어가냐면 세도 정치로 넘어가요. 그래서 세도 정치는 일당 독재에 넘어서 일문 독재죠. 아. 그래서 인제 완전히 분당 정치가 인제 뭐냐면 끝나는 시기였다. 그래서 예전에 인제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분당 간의 어떤 상호 견제와 비판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한국기 또 세도 정치 일문 독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견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가 멸망했다.' 이런 이제 멸망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5 시기로 나누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당 정치의 인제 뭐냐면 시기나 일당 독재
이런 시기들이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고 했죠. 예. 요런 것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분당 정치는 이제 배경을 보면 이때 이제 그 진주 신분제 강화 시도, 항저 지배 재정립 과정에서 인제 일어났던 거고, 그다음 일당 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나름대로 인제 어 정치권에서 배제되고 패도 밑에서 항촌에서 먹고 살 만했어. 그런데 이제 요때 시기는 상파화폐 경제 발달이잖아, 한국 정치 시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주제 신분제가 동요되고 농민들이 성장하고 더 이상 항촌 사회에서 인제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없고 사회적 영향을 해서 행사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앙 정치 권력을 잡는 데 이제 집중하게 돼. 여기만 이제 가야 돼. 중앙 정치 권력을 잡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어떻게 하든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사사가 다발하고 무조건 죽이죠. 그리고 권력에 제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외척이죠. 이 외척에 영향을 들이면서 이들 있고, 누가 왕에 따라서 이제 권력이 바뀌어지니까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인제 상파화폐 경제 발달 등으로 해서 인제는 명분보다도, 아까 아침에 인제 그 분당 정치 때 이제 예성 정책 때는 명분을 중요시 했잖아요. 근데 한국 정치는 인제 돈 맛을 아니까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리를 중요시 여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어떻게 군사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왕권이 약화되잖아요. 그 안 되겠다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재편을 한 것이 탕평론이고요. 자 그렇지만 제대로 안 됐죠. 탕평론 같은 경우에는 영종적 때가 대표적인 이제 알고 있는데 숙종 때부터 했어요. 이 숙종은 하 탕 우리가 인제 한국 정치로만 유명한데 원래는 탕평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갔는데, 자 하여튼 근데 이런 일당 독재, 그러니까 노동 중심 일당 독재 그 밑에 보면 이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서 어떤 사회 경제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앙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관점이 깔려 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일본 독재로 넘어가면서 인제 안동 김씨 중심으로 집권하게 되고 상품화폐 경제 위축, 벽사 발전 저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인제 여러 장파들의 주도 세력들의 분단 과정이 있는데 요것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왜 아니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나름대로 이제 조선 정치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또 기초문제 나왔죠. 잠깐만요. 페이지를 회전을 해 신 전문 회전했네. 예. 예 나오네.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자 제가 인제 요걸 좀 정리해서 아까 좀 오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정리를 했는데, 앞에서 1 기가 이제 분당 성립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분당 확립기가 이 시기죠. 예. 여기가 이제 이 시기고, 이 시기가 어딨나? 예. 분당 정치기, 그다음에 한국 정치 시기, 그다음에 인제 음 여기 탕평 정치 시기, 세도 정치 시기. 그래서 각각의 집권 정당들의 이제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성조 때 인제 상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조 전략의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하고 서인을 나눴죠. 그래서 동인은 신진 살인들을 중심해 갖고 인제 했고, 그다음에 서인은 기성살인을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이 정여림 옥사 사건이 났어요. 원래는 그전까지는 동인이 주요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 옥사 사건에서 정철이 위반을 해 갖고 동인을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동인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세자 책봉을 올렸다가 이제 정철이 인제 거의 인제 쫓겨나는 사건이 났죠. 이 건조의 사건이 났는데, 이때 동인이 인제 이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둘로 나누죠. 남인하고 북인이야. 앞에서 얘기한 기초국사는 북인들이 주로 이제 조직 계열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북인들 입장일 때는 정철을 인제 죽여야 된다. 남인 같은 이한 계열은 상대가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 주고 가벼운 처벌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주화 오국 사건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완전히 갈려졌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계열로 나누는데 북위는 대개 이제 또 대북, 소북 계통으로 또 나죠. 강희군 때 집권 세력은 대북이에요. 자, 대북하고 인제 소북을 나누는데, 이 대북은 인제 주로 인제 조직 계열이고요. 소북은 서경대 계열이야. 그 안에서도 인제 뭐냐면 육북이니 골북이니, 그다음에 소북은 또 청북이니 탁북이니 이렇게 인제 나눠져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 대북의 전제 독재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이제 대북이 예전에 집권했던 내용들 시험문에 나왔죠. 예. 대북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강해군이 군주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주 활동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이산해 홍영수 그다음에 정인호 뭐 이이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계통의 사람들이죠. 예. 자 그렇지만 인제 대북은 소수 정파에 불과했어요. 예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집권 사대부터 공격을 받죠. 자기들만이 나 조선의 자 자기들만이 조선의 어떤 세력들이 아닌데 대북이 인제 너무 독재 정치를 하니까 그 당시 인제 서인이 인제 주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서인이 주도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남인들과 그다음 일부 인제 합복 계통 이런 사람들이 인제 거기에 또 참여하게 돼요.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북의 일당 독재 때문에 많은 사대부를 비판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인제 뭐냐면 자기가 주도는 하는데 거기에 남인이나 뭐 이런 좀 다른 세력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서인들 안에서도 뭐 청서파라든지 공서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서파 같은 경우에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이기, 그다음에 김률, 뭐 이갈, 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청서파들은 인제 인조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주로 산림 계통의 사람들이 많아요. 송시열 같은. 예. 그래서 인제 뭐 한당이니 뭐 이런 또 계열로 나누는데 여기까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인제 서인들이 집권을 계속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상대 분당을 인정하는 어떤 바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현종 때 인제 됐는데 이게 상대 분당을 인제 인정해 주는 것이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뭐냐 예속 논쟁이야. 이 예속 논쟁이 우리 입장 때는 이제 독립공단이면 쓸데없는 논쟁 같지만 나름대로 정치사적인 의미에서는 분당 정치의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1차 예송, 기예송은 서인이 승리했지만 남인을 처벌하지 않았죠. 그대로 품고 갔고 그다음 2차 예송, 가민 예송에 남인이 승리했지만 남인도 이제 그 안에서 뭐 강경파하고 그다음에 그 문공파 이렇게 했지만 탕남이 이제 정권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쭉 가다가 나중에 경신왕국 때 뒤집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숙종 때부터 인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수왕국 이렇게 세 시가 있잖아요, 한국 정치가. 그 경신왕국 이후에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다시 차려요. 근데 서인 안에서도 인제 뭐냐면 노동간의 소원이 인제 이때부터 인제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동의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경하게 처벌하자. 소노는 뭐냐 그래도 포용하자 남인들. 그 입장이었는데 이들이 치고받고 싸우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격려는 아니었고 왜냐면 공동의 적이었던 남인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기사왕국 이후에 인제 다시 남인들 장희빈하고 관련돼 있죠. 있다가 갑술난국 이때 이제 서인들이 인제 다시 정권을 뺏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인들이 완전히 이제 둘로 갈라지게 돼요. 예. 이미 인제 경신왕국 때부터 쪼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가 요때 완전 결렬됐다. 그래서 갑술왕국으로. 그래서 이 갑술왕국 때 이제 남인들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소외되죠. 물론 일부는 남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인제 배제됐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영남 지역에 가서 자신의 권위를 더 유지하려니까 사후들 서원을 칭하면서 서원이 남서되는 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서인도 이제 앞에서 노론하고 소론이 이제 싸웠다고 했죠. 초창기 때 주도 세력은 소론이야. 근데 이게 인제 뒤에 넘어가서 병신 처분을 계기로 해서 노론으로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인제 이렇게 있다가 이때 인제 노론하고 소론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달랐거든요. 소론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경종,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은 영인군을 지지했죠. 뒤에 인제 영조가 되는. 경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인제 잠깐 노론이 계속 이어왔지만 신축학과 이익목사에 의해서 이 둘이 합쳐 신의사회라고 해요. 소론이 잠깐 집권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영조가 인제 뭐냐면 경종의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세제였던 영조가 집권을 하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또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 이게 노론으로 넘어가게 돼. 노론 강경파. 예. 그래서 이 노론 강경파가 인제 주도권을 장악을 했는데 이의제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전에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정리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리한국. 노론이 너무 깝치니까 영조 입장을 때는 비록 자신이 노론의 어떤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됐지만 영조 입장일 때는 노론을 끝까지 봐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들을 이제 노동 소돈들 잘 이용해 갖고 정권을 자신 왕권을 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미항국 때 그 이전에 난 그전에 전미항국 때 뭐냐면 그 소돈들을 뭐냐면 등용해서 여기 노동을 쳐내죠. 우리가 보통 한국이라고 하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그 숙종 때만이야 한국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영조 때도 한국 정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신인사도 그 좀 신인한국이라고 해 갖고 한국 정책 이단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인자의 난 바로 직전에 전미항국이었는데 이때 소론들은 주로 뭐냐면 완소. 예. 이 완소는 온건파 소론들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인자의 난은 누가 일으키느냐? 급소. 급진파 소론들과 일본 남인들이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소를 이용해 갖고 급소를 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해 갖고 이제 이인자를 진압을 했고 그 후에 인제 뭐냐면 그 기후처분 쭉 이어 갖고 인제 탕평파들이 이제 형성되는데 주로 노동 온건파들 주도해 가지고 남인의 소론이 있는데 요게 안에서 초창기 때는 그 소론을 주도했다가 나중에 뭐 노동을 주도했다가 했는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이제 노론이든 남인이든 소론이든 그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이제 뭐냐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온건파 중에 일부를 자신의 외적 세력으로 만들죠. 그래 갖고 인제 외적 세력을 포용하는 완농탄편을 이제 중심으로 해요. 공공파들 중심으로 또 외적 세력을 포용하는. 그래서 이 외적 세력파들이 인제 또 남당이니 뭐 북당이니 이렇게 인제 연결돼 있고 그 북당은 홍봉안 그 남당은 김한골 중심으로 인제 이런 세력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완전 탕평을 중심으로 해서 탕평 정책이 유지됐는데 이게 깨진 사건이다. 이게 뭐냐면 나주 개소 사건이야. 그 이 나주 개소 사건은 그 영조가 제일 싫어했던 그 경종 독살설 가지고 이제 뭐 해서 내용이 이제 붙여 가지고 있는데 이거 등등 해 갖고 '아 뭐 잘해 줄 필요 없다.' 그래서 정조 말 영조 말기 때는 아예 노론의 일당 전지하가 일어나게 돼요. 예. 다시 인제 쇠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근데 노동 세력들은 그 당시에 누굴 싫어했냐면 사도세자들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소동과 또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사도세자가 그냥 약간 의대증도 있고 좀 품행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예. 결국에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제 뭐냐면 정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정조 때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학파든 다 뭐냐면 치중하지 않고 같이 두루두루 공용한 거야. 이 노론이든 남인이든 소론이든 다 얘네들 의리론이 있거든요. 의리론도 다 존중하면서 다 인제 뭐냐 등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인제 있는데 이때 인제 그 노론, 남인, 소론 안에 또 두 개의 파벌 형성이죠. 앞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잖아요. 이모화변이라고 하는데 이모화변은 이제 보고 '영조의 정책의 처지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영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벽파라고 하고 시파는 물론 사도세자가 뭐냐면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영조가 뭘 굳이 뒤주에 갇혀서 사도세자를 죽일 만큼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걸 시파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노론 세력들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그 시파는 그 안에 남인, 노론, 소론 등 다양한 세력들이 구성돼 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조는 우리 입장을 때는 시파를 더 뭐냐 두둔하고 끌어안으려고 벽파를 배제하려고 했지만 벽파조차도 포용했죠. 예. 심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조가 심한지가 벽파에 거둔데 이 사람들 맨날 뭐냐면 편지 보내고 하나하나 정치적으로 인제 뒤에서 조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벽파를 자기처럼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걸 통해 시파를 결집시키고 자신이 인제 벽파를 통제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정조는 인제 탕평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왜 그러지? 예. 자 정규 탕평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시파와 벽파들 뭐 남인, 소론, 노론이든 뭐냐면 강경파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는 세력들을 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척들을 배제했어요, 외척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탕평을 뭐라고 하냐면 중론탕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였던 이제 완론탕평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완론탕평 관련된 개념은 잠깐만요. 자 완전탑병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완료탄편의 속대전과 연결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영조보다는 당연히 정조 때 나와요. 정조 때. 정조 때. 근데 특히 이제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시험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그래서 그 포셈에 보면 신포셈, 구포셈 모르겠는데 신포셈은 이거 되게 어렵게 써 놨어.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 놨거든요. 근데 인고생 입장에 볼 때는 이걸 굳이 그걸 읽을 필요가 있나? 그냥 여러 조치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지금 밑에 적어 놨긴 했는데 그걸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온 수준 보면 고작 정조 정치가 영조 정치가 완전 탄평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인제 굳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여러 장파들의 활동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인고생 입장일 때 물론 읽어주면 좋죠. 근데 시성비 입장일 때는 떨어져. 예. 그래서 제가 강독 강의할 때는 제가 그거 하나하나 뭐 설명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뭐 기본 강의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게요. 이거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영조나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거 내기도 바빠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뭐 그 밑에는 정치 정파들의 흐름들, 왕조 비사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 없다 그거죠. 예. 자 뭐 할 게 있고 정조가 죽은 후에 이제 순조 때 이제 어린 왕이시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승왕후가 영조의 이제 왕비죠. 그래서 이제 그 수선천자였는데 이때는 벽파가 인제 집권했고요. 그 후에 순조 친정기에 들어가면서 안동 김씨 세력들이 등장해요. 이게 시파들이죠. 이 김조선을 중심으로. 그 작가인 풍양조 씨가 등장했는데 현종 때 풍양조 씨가 집권했다기보다는 그 안동김 씨가 주도를 했지만 풍양조 씨가 약간 주도권을 약간 좀 가져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세도 정치일 때는 안동김 씨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일문 독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대원군 침전을 하면서 인제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민씨 정권 넘어가고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아침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형성기, 강해군까지 형성기죠. 그래서 여기 인조반정 이후에 절정기, 숙종의 한국 정치 들어오면서 한국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분당 정치의 절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조반정부터 해서 숙종 경신 한국까지 전까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 절정기고 그로부터 이제 정치사를 이렇게 쇠퇴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이게 이런 흐름들이 어떤 사회 경제적 흐름과 연결돼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어떤 정치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조선 후기 때 넘어가서 이제 비변사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33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33 번이에요. 자 비변사는 인제 일종의 제도사라고 볼 수면 있겠죠. 제도사인데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비변사는 말 자체부터 볼게요. 비변사는 변방의 문제를 대응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간청인데 자 요 비변사 변청 과정을 교과서 이거 인제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처음에는 중종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와 외와 여진족을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죠. 비변사 자체가 이 병방이니까 이제 주로 왜구나 여진족 같은 것들 인제 하기 위해서 인제 만들어졌던 거고 게다가 인제 을묘외변에 이것이 항상 이제 뭐냐 자주 일어나니까 상설기구 발전돼.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 때 계기로 해 갖고 인제 여기가 의정부를 제치고 최고의 기구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의정부 육조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고 체제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되게 느릴 수밖에 없어. 전시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 때 그런 하나하나 보고 거쳐 가지고 올리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왕하고 이제 주요 이제 대신들이 모여 가지고 개최한 비변사를 빨리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변사가 이제 이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를 계기해서 뭐냐면 문무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왕과 함께 했던 그 회의체로서 부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인제 뭐 그 조선 후기 때는 그 뭐냐면 비변사가 주요 인제 뭐냐면 그 의사결정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인제 문제는 세도 정치 때 이 비변사를 그다음에 누가 장악했냐면
세도 정치가 장악했죠. 비변사 당상들을 거의 대부분 장악하면서 왕권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의 인사권까지 장악하면서 여러 가지 가렴주구 형성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고종 때 대원군이 인제 집권하면서 비변사 기능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비변사 기능을 뭐냐면 상군부와 의정부가 분산시키죠. 그래서 상군부는 군사적인 업무, 원래 상군부는 조선 전기 때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 의정부는 정치,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변사 조직 구성을 볼게요. 비변사는 법전 이전의 기구야. 그러니까 건국대전에는 없어요, 이게. 건국대전에 없고, 이게 나중에 뭐 속대전에 이제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건국대전에 없는 임시기구요. 그러다가 이제 상사가 됐죠. 제조제도 구성돼 있다. 제조제라는 건 뭐냐면 겸직제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 보면 판사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는 겸직제를 운영했는데, 겸직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뭐 각 간청에 방상관들을 하나씩 배치시켰는데 그때마다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겸직제를 해 가지고 뭐냐면 돈을 좀 낭비를 막을 필요 있기 때문에 겸직제를 한 거야. 이런 것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면요. 도제주 중에, 그러니까 도제주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비변사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 머리에다가 높은 고위직 관료인데 요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가 현직 신인 그 대신들이나, 그러니까 신인 대신들이죠. 오늘날 이제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삼정승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퇴직 뭐냐 대신도 있어. 그중에 이제 당연히 지금 현직제에서 말빨이 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변사를 주도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비변사 당상에 대한 인사는 비변사 추천에 중시했으며 거의 다고 상피 관계나 이런 것들은 무시했어요. 상피 관계, 보통 상피 관계에 적용되죠. 그래서 비변사 안에 있는 사람들 일가친족들 배는 이렇게 배제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서로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피 관계는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도제주 밑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크게 인제 당상들이 있는데 비변사 당상들을 이제 보면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성격상을 볼 때 전인 당상과 예견 당상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직무상으로 구분할 때는 유사 당상하고 구간 당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인 당상하고 예견 당상 볼게요. 예, 성격상 구분. 전인 당상은 간직의 변동 없이 정치 연항이나 실무 능력을 위해서 비변사에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예경 당상은 특정 간직에 관련해서 자동적 임명함.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협의회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면 항상 이제 뭐 교감 같은 게 당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교감이 뭐 거기에 잘든 말든 상관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비슷한 거야, 예경 당사는. 그래 갖고 인제 주로 공주를 파악한 오조 판사라든지 뭐 강화 유수라든지, 그러니까 병방의 문제에 관련된 그런 직에 있으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죠. 그냥 그 지위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냐면 말바는 없다. 예,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정인 당상, 그러니까 실무 능력에 따라서 인제 또 뭐냐면 유사 당상하고 구간 당상을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예. 자, 유사 당상은 비변사의 주요 사항의 국방, 외교, 재정 분야의 인물을 착취해서 기물의 문서를 전달하고 비변을 운영하는 일종의 국장급, 부장급 정도의 어떤 실무자 총괄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비변사 유사 당상은. 그다음에 여기 있으면 이제 개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원이 구강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 당상은 인제 뭐냐면 그 실무자의 총괄을 맡는 그 당상이고, 구강당 그 밑에서 어떤 특정 업무만 담당하는 그런 담당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팔도 구간 당상이죠, 숙종 때. 이건 이제 중앙집권화와 관련돼 있는데 나중에 설명했지만 팔도의 업무를 각각 담당해 갖고 이제 담당하는 팔도 구간 당상이 구간 당상이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인제 조선왕조 실록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앞에 유사당상 관련된 내용들 해서 있고, 뭐 예경당상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관련된 그 예문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기출.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때 이제 그 객관식 기출 문제일 거예요, 이거. 그때 이제 그 예문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요걸 보고 이제 무슨 간청이냐 이거 물어보고 거기에 선지형으로 1 번에서 5번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오답은 되게 어렵게 만드는데 정답은 되게 쉽게 돼 있어. 예. 1 번이야. 딱 보시면 알아. 근데 이걸 좀 어렵게 만들면 제가 만약에 문제 만들면 요 예상당 유사당상하고 예견당상 관련된 내용인데 요 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비변사 구성 당상 그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세도 정치를 보죠. 세도 정치기 때는 뭐냐면 그 비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되죠. 이게 또 외척과 연결돼 있어. 예. 그래 갖고 이제 이 비변사 당상에 인제 관련된 내용이 인제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성간별 인제 성씨별 그 과거 급제자 및 비변사 당상 분포도 볼게요. 자 여기 문과 급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게 이제 각 가문별로 인제 배치돼 있죠. 예. 그래서 특정한 가문들이 인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상간에 오면 올수록 15개 그 가문들이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요 비변사 당사 권력의 핵심인 비변사 당상을 갈수록 여기 일부 이제 뭐냐면 그 성간들 가문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거의 60% 이상이. 자 그래서 요때 이 비변사 당상이 인제 어떤 특정한 가문들이 독점함으로써 세도 정치기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그 당시에는 아까 인제 요 시기 되면 인사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비변사로 넘어가요. 자 인사권 이게 지방 수령직의 인사권이 비면서 넘어가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매간 매직이 성행돼요. 그리고 요때 되면 인제 얘들이 인제 돈을 주고 인제 뭐냐면 지방 그 간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당연히 가형 죽음도 일어나 가형 죽음. 그래 갖고 예전에는 작부제안에서 신한계층이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 신한계층이 징수 업무를 맡았는데 이런 걸 없애버리고 19 세기 초중반에 넘어가면 이제 아예 수령이나 아전들이 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걷는 것보다 더 많이 걷는 거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작부제의 신한계층조차 이제 수탈의 대상이 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나 밀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비변사 흑파라고 그래서 이제 의정부 상고물 분리했다가 나중에 비변사 흑파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의정부와 상고물 분리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비변사 흑파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예. 의정부하고 상고물 분리한 다음에 비변사를 그다음에 흑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면요. 일단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안건이 약화되고 건국대전 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조선 전기하고 이제 조선 후기 이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자 중앙군은 오이제죠. 이게 이제 세조 때 마련됐죠. 그래서 이제 중앙군 오이가 있고 오이가 중앙군이면서도 지방에 있는 군대를 다 뭐냐 포괄하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그 고려시대에 비해서 고려시대에 달리 지방의 어떤 인사체계 작전권의 어떤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지휘체가 무너졌고 고려시대는 이제 주영군이 주진군이 하며 독자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휘체가 있었죠. 근데 이런 지휘체가 없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지방의 구준 주도하는 부대들도 결국 중앙에 다 소속돼 있어요. 예. 5위 안에. 그래서 5 위를 통해서 중앙 집권을 완성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는 훈련도관을 비롯해서 이제 5 군형 체제가 형성되죠. 훈련도가 어용총, 초용총, 수호총인데 이 오이제 같은 경우에는 세조에서 일관된 풍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체제고 나름대로 중앙 집권을 통해서 중앙에서 군사를 장악하는 목적인데 이 훈련도가 했던 5 군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만들어진 체제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왕권에서 좀 벗어난 체제예요. 중앙 집권 상관없는 주로 노론이나 서인 계통의 애들이 장악한 부대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5 군형 체제를 이제 만들어졌고 자 지방 방위 체제도 예전에 한 번 것처럼 처음에 진간 체제였다가 나중에 제승 방위 체제로 바뀌죠. 그러다가 전쟁 중에 진간을 복귀해서 그 후에 이제 계속 갔고 그다음에 지방군으로서의 소고군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게 이제 원래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편제했다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노비로 구성된 군대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중앙군.
자, 앞에 조선 초기 때 오이제를 운영했다가 이게 17세기 때 오군영체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의무병제나 농병해체제에 붕괴하면서 용병제와 상비군제로 변환됐다. 그래서 이제 포만 낙마하면 이제 직업군을 고용해 가지고 쓰는 방법 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대외관계나 국내 정세에 변화에 따른 임기 의무조 설치해 갖고 소속 군사의 성격이 다르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통일적인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군영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양한 목적에 따라 또 시기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성원도 더 달라. 어떤 데는 훈련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비군 체제지만 뭐 어용총 그 밑에 있는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고군도 끼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 기반의 병력도 다르고 소속도 그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왕이 이게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서인들이 거기에 장악을 했기 때문에 서인의 사병적 성격이 있고 주로 수도나 경기를 방어할 주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제 붕괴, 부역제 해이, 수치제 변동은 용병제 학대는 있다. 이렇게 직업군인이 많이 등용됐다. 물론 이 오군영이라 해서 직업군으로 다 등용된 건 아니고 소부군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조선 전기에 비해서 직업군의 비중이 점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오군영을 좀 보죠. 오군영 싸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암기해 두세요. 훈련도감, 어용총, 총용총, 수호총, 마지막 만든 금이영이죠. 예. 5개 이제 부대인데 외워 두시고요. 자,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제 뭐냐면 훈련도감이야. 훈련도감. 음. 자, 훈련도감은 선조 2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쟁 와중에 만들어진 부대예요. 이 부대는 주로 이제 임진왜란 당시 외군의 조총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임진왜란 때 중간에 신행 기간이 있었죠. 해당 기간. 그때 만들어졌고 자, 직업적인 상비군을 병성했고 병동 분리제고요. 군사훈련 외에도 수도 방어나 궁항을 보위시키고 삼수봉으로 구성돼 있다. 사수, 살수, 포수. 예. 그래서 사수는 이제 뭐냐면 그 활을 쓰는 거고 살수 살수는 창병이고 어 검이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는 포를 쓰는 부대들이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요렇게 구성돼 있다. 활이나 뭐냐면 창이나 칼 또는 이게 총구로도 구성된 부대가 삼수병이고 자, 그래서 군대 운영을 위해서 삼수민을 징수했고요. 기호신서에 입각해서 자, 이 기호신서가 되게 중요하죠. 첩계경에 쓴 건데 이게 주로 인제 뭐냐면 외부를 격퇴할 때 쓰는 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데 요게 소호법이라는 게 있어. 예. 소호법은 소단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만든 군대 편제죠. 보통 12 명이라고 해 갖고 인제 이걸 기반으로 해 갖고 이제 학대되는 방법인데 그래서 12 명이 이제 뭐냐면 적 1 명, 일본군을 대응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구성된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소호법하고 소고군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소고군은 이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군대를 얘기한 거고 조선기 때 소호법은 군대 편제 방식이야. 군대 편제. 소부대 단위로 유지한 군대 편제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물론 소호군도 이제 소호법에 의해서 편제됐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용총이 있죠. 그래서 어용총은 국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완이 만든 거고 이완은 이제 허생전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후금을 대비하고 자, 후금이 이제 대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병 위주고요. 그다음에 총포용으로 구성돼 있다. 총홍총 같은 경우에는 이간의 난 이후에 이간의 난 후에 이제 뭐냐면 서울이 뚫렸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경기 일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후금을 대비하고 주로 경기도 지역의 소호군으로 구성돼 있다. 수호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후금을 대비하고 경기도 소호군으로 구성돼 있고요. 금이형이 마지막으로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정병, 기병과 훈련도가 일부를 주축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벌과 인제 직접 관련된 부분은 어용총이죠, 어용총.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가 어용총, 총유총, 수호청, 금이형 5개 부대로 구성이 됐다는 거. 자, 지방군을 보죠. 지방군은 인제 소고군 체제를 운영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거야. 임진왜란 도중에 그 당시 4년 동안에 이게 그 회담이 있었죠. 청나라 명나라하고 일본 간에 회담이 있었잖아요. 요때 이제 만들어진 부대가 이제 소호군인데 소호군도 인제 앞에서 말한 건 뭘 소호군은 이제 소호군은 그 소호법을 바탕으로 이제 만든 거야. 그래서 12 명당의 영어구 구성하고 그의 사, 초, 기, 대
이런 식으로 소거법에 의해서 편제됐다. 소분의 단위로.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의 통상 0을 최종 단위로 했다. 이 부대의 구성을 0이라고 하는데 이 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전담 영장제를 실시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전문 무관들이 와 가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바뀌어서 수령 영장제로 바뀌죠. 예전처럼 이제 진간체질 때 수령이 뭐냐면 지휘관을 겸직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요것도 문제죠. 왜냐면 수령인 문관이 어떻게 이제 지휘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전문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원래 소거놓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편성된 어떤 군역제도인데 이게 무보수고 그다음에 인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납포군할 그냥 이제 자기가 가지 않고 이렇게 포도 납부를 대신하고 천민들이 이제 가서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천해군화, 수포군화 이렇게 변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방어체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진간체제 그다음에 재생방사체제, 소공체제 이렇게 바탕으로 했다는 거 예산 도중에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인제 조선 후기 때의 이제 군대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해군의 이제 정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강해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예.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도 한번 나왔고 06년도 기출 문제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06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예.